땅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존재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어떤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날 뿐이다. 땅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땅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순간 인간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저는 공간에 대한 분위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공간에 처음 갔을 때 편안하다, 아늑하다, 좀 불편하다, 왠지 어둡고 별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잘 느껴지더라고요. 공간이 주는 느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을 읽고 그런 느낌이 단순히 예민해서가 아닌 공간의 기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징조 등의 책으로 잘 알려진 주역학자죠. 초은 김승우의 사는 곳이 운명이다 입니다. 저자는 풍수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대가로 더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역으로 땅의 이치를 풀어낸 주역풍수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해 그를 따르는 학자와 제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책은 나와 잘 맞는 공간은 어떤 곳인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방은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등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는 공간의 조건을 원리부터 응용까지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사람은 기운의 바다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집과 방, 사무실 등등 하루 24시간 마치 공기처럼 공간의 기운을 흡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명과 기운, 사는 곳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김승우의 사는 곳이 운명이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봉황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아니한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뽕나무밭이 변해 바다가 된다는 뜻이니 땅의 극적인 변화를 표현한 말이다. 땅은 사람이 그곳에 살든 안 살든 끊임없이 변화한다. 땅의 현재 모습은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다. 지금의 모습도 세월이 지나면 차츰 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다. 삼라만상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땅을 기초로 해서 일어난다. 땅의 변화는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땅의 변화에 항상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명에 대해 알고 싶다면 결코 땅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늘의 뜻은 땅에 깃들고 인간은 그 위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역사는 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은 그곳에 의지하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땅이 변해가는 섭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땅의 변화는 인간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 무섭기도 하다. 땅이 주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면 공연이 불행해지고 또한 땅이 주는 혜택을 얻지 못하면 남보다 뒤처지게 된다.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오늘날 서울의 강남 땅은 부의 상징이지만 예전에 그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그랬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로 변했고 땅값은 10,000배도 넘게 뛰어올랐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큰 축복을 받고 신분이 급상승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부귀영화가 땅의 변화에 의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 땅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농사가 취미여서 틈틈이 강남 땅을 사들였던 바 그 땅 덕분에 지금은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가 특별히 성견 지명이 있어 강남 땅을 지목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살던 집과 가까운 땅을 샀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돌연 꿈도 꿔본 적 없는 큰 부를 안겨준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무수히 많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거의 다 땅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단편적인 사례지만 인간사의 크고 작은 일에는 땅의 변화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잘 만나야 한다. 아니, 땅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인간은 땅을 가꾸고 땅은 인간을 가꾼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잘 활용한다면 인생은 더욱 빛날 것이다. 물론 땅과 인간이 서로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유념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재앙을 피하지 못해 파멸을 맞이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예컨대 2011년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방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엄청난 불행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 땅에 지진 해일이 닥치고 그로 인해 원자로가 파괴되었다. 이 원전 사고라는 재앙이 자연재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의 실수 때문이었는지 그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운명적 책임자일 뿐이다. 문제는 어떻게 좋은 땅을 찾아가고 재수 나쁜 땅을 피해가느냐다. 사실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쉬운 것부터 차분히 풀어나간다면 큰 행운을 맞이하는 것도 현실이 될 수 있다. 땅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므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여기서는 땅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땅이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존재다. 땅은 고요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잠자고 있는 존재도 아니다. 오히려 땅은 적극적으로 주변을 지배하면서 영구적으로 활동한다. 땅은 죽지도 않는 존재다. 인간은 자신이 땅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땅이 인간을 소유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어떤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날 뿐이다. 이것은 인간의 숙명이다. 땅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인간은 어떤 땅에서 오래 살기도 하지만 결국 죽어서 그 땅을 떠난다. 그러면 그 땅은 또 다른 사람을 맞이한다. 땅은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땅은 틀린 말을 하는 경우가 없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미래를 표현한다. 그러니 인간은 무심히 살아서는 안 된다. 땅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인간과 땅은 서로 도우면서 살 수도 있고 서로 해치면서 살 수도 있다. 인생을 살면서 땅이 인간의 동반자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땅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순간 인간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운명은 땅의 성질을 담는다. 사람이 어떤 땅에 머무르며 오랜 세월을 보내면 그 땅의 성질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영향으로 인간의 기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환경에 의해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물론 원초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기본 틀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다음에는 환경이 관여한다. 그래서 지방색이라는 것도 있다. 우리 민족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살았던 장소에 의해 기질이 크게 달라졌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고유의 특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심지어 식물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이다. 땅은 이토록 만물에 작용하는 힘이 지대하다.
땅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질은 국토가 바뀌면 더욱 현저해진다. 중국인의 음흉함, 일본인의 얄팍함, 한국인의 독선 등은 그 땅에 의해 만들어진 기질이다. 미국인의 경우 그 땅에 정착한 지 400년 남짓인데 벌써 영국인과 확연히 달라졌다.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가면 수년 내에 땅의 작용을 느낄 수 있다. 무심한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새로운 땅에 가서 그것을 느끼려 하면 누구든 감을 잡을 것이다. 나는 미국에 가서 몇 년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1년 만에 그전까지는 없던 미국인의 기질이 생기는 것을 현저히 느낄 수 있었다. 만약 그곳에서 오래 살았다면 그 기질은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최초의 인류는 모두 아프리카의 토질 또는 풍수의 영향을 받아 기질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 이동이 시작되고 각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민족마다 특성이 달라진 것이다. 땅에 의한 기질 변화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가와 땅의 성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인간은 거대한 땅의 풍수 말고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의해 기질이 급격히 바뀔 수 있다. 이는 풍수의 위력이지만 땅이 사람을 바꾸고 그로 인해 운명도 바뀐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땅과 인간의 섭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더욱 세련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가장 급한 것은 땅의 분류다. 터의 계보를 분명히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 필요하면 그곳에 머물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된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땅을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땅에 관한 의술과도 같다고나 할까? 먼저 땅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세세한 것은 이들을 조합하여 응용하면 된다. 여기 땅이 있다. 무슨 땅이냐? 풍수를 공부했어도 땅 앞에 서면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막막하다. 먼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봐야 한다. 땅은 둘 중 하나다. 여자와 남자, 정확히 말하면 음과 양이다. 만물이 음과 양으로 나뉘듯 땅도 음과 양으로 구분된다. 속초 앞바다를 바라보는 땅이 있다. 이 땅은 무엇일까? 양이다. 바닷가의 땅은 양인 것이다. 지리산 자락에 붙어있는 조용한 땅은 이는 음이다. 산자락의 땅은 거의 다 음이다. 땅을 관찰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땅의 음양을 분류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고? 그렇지 않다. 인간은 원초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양을 판단하는 감각이다. 길쭉한 땅은 양이다. 밖으로 횡하니 뚫린 땅은 양이다. 꽉 막힌 땅은 음이다. 높게 깎아지른 땅은 양이다. 납작하게 엎드린 땅은 음이다. 계곡은 음이다. 능선 위의 묫자리는 양이다. 땅이 아름답다면 여자, 즉 음이다. 땅에 조화가 없다면 이는 제멋대로라는 뜻이다. 자유로움을 뜻하므로 이것은 양이다. 땅에 힘이 없어 보인다? 음이다. 땅이 용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다? 양이다. 고목이 많다? 음이다. 나무가 어리면 양이다. 잔디는 음이다. 물이 없는 땅은 음이다. 햇볕이 잘 드는 땅은 양이다. 소음이 많은 땅은 양이다. 지대가 낮으면 음이다. 남들이 다 바라볼 수 있게 노출된 땅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즉 양이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물이 음과 양으로 분류된다. 땅을 관찰하고 음양을 판단할 수 있으면 땅에 대해 무엇인가 알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음양의 두 가지 요소만으로 대강 판단하는 것이 정말 맞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세분해 보면 오행이 있고 팔개가 있다.
더 자세히 분류하면 64개가 있다. 땅의 분류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 맨 처음 떠오른 느낌이 중요하다. 땅이란 밖을 먼저 보고 난 후에 안을 보는 것이다. 무엇인가 확연히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것이 음인가 양인가를 먼저 보면 된다. 이것만으로 답답하다면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팔괘다. 우선은 음양의 구별이다. 이것만으로도 활용 가치가 있다. 땅이 음인데 음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그 땅에 살면 어떻게 될까? 겨울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기질도 겨울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겨울 같은 운명이란 명예와 권력이 없고 발전의 속도가 느리다. 정신보다는 육체가 발달한다. 재물은 없지 않겠지만 친구가 적다. 양의 땅에 양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는 여름 같은 운을 맞이할 것이다. 여름은 왕성한 활동을 의미한다. 명예와 권력이 있고 일의 추진 속도가 빠르다. 친구가 많고 화통하다. 재물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궁핍하지는 않다. 음인 땅에 양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산다면 봄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이는 최선이다. 날로 기운이 쌓여가고 돈, 명예, 권력 등을 성취할 것이다. 애인도 많고 친구도 많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저력도 갖게 된다. 반대로 양의 땅에 음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오래 산다면 날이 갈수록 나쁜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영혼이 위축되고 사업은 어려움이 많고 도중에 망하기 쉽다. 땅의 간단한 성질을 알고 인간의 성격을 대입하면 4가지 유형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만물의 변화를 담는 틀이다. 이것을 16배로 세분하면 땅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 땅이 가진 뜻을 자세히 몰라도 좋다. 그것이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기만 해도 이익이 된다. 땅에 대한 경건함이 생기고 잘 선택하려는 조심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땅은 운을 만든다. 그래서 땅을 잘 만나야 운명도 좋아지는 법이다. 땅이란 운명을 개척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3대 요소 중 하나다. 옛 성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늘에는 때가 있고 땅에는 이로움이 있고 인간에게는 화합이 있다고. 이른바 천지인이다. 이 중에서도 지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그러니 매일 땅을 관찰해야 한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 바깥의 터가 어떻든 집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산다. 터가 좋아야 하고 집도 훌륭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으로 애석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다. 우리는 좋은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방이라는 출발점에 섰다. 이곳이 우리가 가꾸어야 할 최선의 과제다. 훗날 땅이 바뀌고 집이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다른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풍수 공부는 미래를 위해서 해두든 취미로 하든 상관없지만 절대로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방에서 산다. 그런데 그 방을 꼼꼼히 살펴본 적 있는가? 대개는 바쁘게 사느라 대충 해놓는다. 몸은 이 방에 있는데 마음은 먼 곳에 가 있는 것이다. 멀고 먼 어느 희망의 땅에 말이다. 이를 나무랄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가꾸지 않는다면 대단히 큰 손해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방을 꾸미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 방을 고치면 운명이 바뀐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운명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방법은 무수히 많다. 모든 것이 운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효율이 중요하다. 좋은 운명을 이끌어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말이다. 천지인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에 관해서만 생각해보자. 우리는 대체로 방에 대해 무심한 편이다. 쓸고 닦고 정돈하고 가구를 배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방이란 노력한 만큼 새로워지고 그로써 운명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한다. 방을 장식하는 것은 그저 기분을 좋게 하는 것뿐이지 그게 운명에 도움될 리 없다고.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혼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떤 이유로든 영혼이 변화하면 곧바로 운명도 영향을 받는 법이다. 운명 개선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영혼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사는 장소를 고치는 것은 노력에 대비해 얻는 것이 많다. 이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다. 방을 고치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사소한 노력으로 운명이 좋아진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우리의 방이 비록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신비가 가득 차 있다. 무엇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우리는 방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좁은 방이라도 넓게 봐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새롭게 봐야 한다. 방은 알면 알수록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천장은 영혼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잘 살펴보면 모든 방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천장이 있다. 모든 방에는 천장이 있는 바 천장이 없으면 방이라고 이름 붙이지도 않는다. 인류가 처음으로 방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천장이다. 천장을 받들어 올려주는 기둥은 그 다음이다. 만들기는 기둥을 먼저 만들었겠지만 이것은 천장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뻔히 아는 얘기지만 먼 옛날 집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지붕, 즉 천장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리라. 주역에서는 뇌천 대장이라는 괴상이 있어 진작부터 지배 구조는 예시되어 있었다. 뇌천 대장의 윗부분인 뇌를 보면 맨 아래 양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주는 것이 음의 중첩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지붕은 두껍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빗물 정도만 막아준다고 해서 똑같은 천장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얇은 천장은 불안하다. 또한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다. 주역의 섭리는 영혼의 생리 그 이상의 뜻이다. 천장을 두껍게 만들면 좋은 운명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장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 다시 말하지만 일단은 두꺼워야 한다. 그래서 한옥의 지붕은 기와로 덮어 씌우지 않았던가? 물론 기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도 된다. 그 재질은 토의 성질, 즉 지어야 한다. 플라스틱이나 유리, 철제 등은 안 된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리 집에만 집중하자. 천장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뇌화풍이라는 괴상이 되는 바 이는 억눌리고 갇혀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다. 인간은 화, 즉 유기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위에 뇌가 있으면 나쁜 뜻이 발생한다.
굳이 주역의 논리를 끌어오지 않아도 천장이 낮으면 무언가 답답하고 상기증이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천장도 나쁜데 이는 천수송이라는 괴상이 된다. 이 괴상은 소송에 휘말리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고생한다는 뜻이 있다. 높은 천장 아래에서 오래 살면 헛고생만 하고 결실은 날아가 버린다. 천장의 높이는 방의 넓이와 조화를 이루면 되는 것이니 척 보면 알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천장의 높이를 느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왠지 갑갑하거나 불안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른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천장의 장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높이만 맞으면 되지 굳이 장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하다. 천장을 꾸미는 것은 방에서 해야 할 일 중 제1순위다. 왜냐하면 영혼은 천장으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영혼은 우주에서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존재로서 이보다 더한 양은 없다. 물질은 음인데 그 중에서 빛은 가장 양적인 존재다. 하지만 영혼과 비교하면 빛은 거북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영혼은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스스로 안정하기가 몹시 어렵다. 그래서 음을 찾아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 영혼은 가장 음적인 존재인 흙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지금 독자 여러분이 머무는 방의 천장을 올려다보자. 적당한 높이긴 하지만 그저 평평하거나 밋밋하지 않은가? 대부분의 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도배를 그럴듯하게 해봐야 평평한 것은 그냥 그대로다. 이럴 때 영혼은 압박을 느낀다. 뚜껑을 닫아놓는 것과 억누르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소뚜껑을 보자. 가운데 부분이 둥글게 올라와 있다. 우리의 천장은 어떤가? 판자떼기처럼 평평하게 굴곡 없이 붙여놓았다. 여기에 형광등이라도 달려있으면 흉물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10년을 살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영혼은 왠지 갑갑하다는 것을 느끼며 매일매일 상처를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가장 먼저 천장을 고쳐야 한다. 천장은 입체감이 있어야 좋다. 가장 흔한 것은 천장 둘레에 사각형으로 두툼한 나무를 붙여놓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천장 가운데 부분이 약간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이로써 방은 더 넓어 보이고 여유가 생긴다. 거기에 추가로 등을 아름답게 설치해 놓으면 천장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영혼은 덮여 있을 때 여유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뇌천대장이다. 천장은 육중하고 입체감이 있어야 한다. 색깔도 지나치게 밝으면 안 된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물론 안 되고 복잡한 곡선도 피해야 한다. 천장은 어디까지나 음적인 존재여야 하므로 절도가 있어야 한다. 천장은 위치로 볼 때 천에 해당한다. 천지인의 천이다. 만물은 천지인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법이다. 천은 남자 또는 아버지 같은 존재다. 인생에서 천은 명예, 직위, 직업, 권력, 지혜 등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중하고 절도 있는 천장은 방이 갖추어야 할 최선의 조건인 것이다. 천장에 무심하면 안 된다. 번거롭더라도 고쳐야 한다. 살림살이를 장만할 생각만 하지 말고 천장을 제대로 살려야 함을 명심하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운명도 바꾸고 기분도 좋아지는 일이니 망설일 필요가 없다. 바닥은 네모 반듯하고 아늑한 온돌이 가장 좋다. 이제 방바닥을 보자. 방바닥은 천지인 삼재 중 지이고 여자, 어머니, 물질 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도 우리는 방바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몸은 음적인 존재로서 방바닥이 필요하다. 천장은 양이고 방바닥은 음이다. 참으로 쉽지 않은가? 흔히 방이란 방바닥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닥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닥을 어떻게 꾸며야 할까? 방은 총체적으로 택, 즉 연못이라는 뜻이 있다. 우선은 택의 뜻에 부합되게 꾸며놓으면 무탈하다. 택은 평안함, 아늑함 등을 뜻한다. 방의 조건을 보면 먼저 네모 반듯해야 하고 바닥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져선 안 된다. 그리고 둥그런 방도 안 된다. 그런 방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해치고 운명마저 나쁘게 한다. 방이 지나치게 작거나 완전히 정사각형인 것도 나쁘다. 하지만 방의 크기는 형편에 따르는 것이므로 여기서 논하지 말자. 일단 이 정도의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진 방을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부터 가꾸어 나가야 할까? 제일 중요한 것은 출입문 근방이다. 밖은 풍, 즉 바람이고 안은 택, 즉 연못이므로 문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문은 원래 풍이지만 닫혔을 때는 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문 근처를 꾸미기가 가장 어렵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문은 육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루미늄이라든가 허름한 합판이어선 안 된다. 좋은 기운이 새어나가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방바닥은 온돌이 제일 좋다. 온돌은 토이고 이는 우리 몸과 친화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목재다. 목재는 두꺼울수록 좋은데 목재처럼 보이기만 하는 장판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눈속임만 할 뿐이다. 아무리 유사하게 만들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목재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몸이 알고 영혼이 안다. 그리고 나무는 오행의 상생 원리인 목생화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우리 몸은 화의 기운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방바닥은 당연히 이를 도와야 하는 것이다. 바닥이 그렇지 못할 때는 카펫 같은 것으로 보강할 수도 있다. 천으로 된 진짜 카펫은 목에 해당하므로 나무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다. 방의 원리는 간단하다. 앉아있을 때 아늑하고 잠이 깊이 들어야 한다. 방바닥과 벽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고 바닥의 색깔은 약간 어두워야 한다. 음의 작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의 작용은 구조와 색깔, 장식품 등 무엇을 사용해도 된다. 꽃병이나 화분 등은 방의 한쪽에 모아서 배치해야 할 것이다. 꽃은 양이기 때문에 침실에 놓으면 휴식을 방해할 수 있다. 단, 문 쪽에는 녹색 식물을 놓는 것이 제격이다. 문을 가려주어 방에 안정감을 준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문 쪽을 꾸미는 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방의 성공은 문 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방을 봐달라고 해서 찾아가 본 적이 있다. 보자마자 나는 문제가 있음을 간파했다. 문에서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우측에 육중한 시설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좌측이 허술해졌다. 그 탓에 문에서 들어온 바깥 기운이 유난히 잘 통과하는 것이었다. 마치 도로를 닦아놓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그곳으로 기운이 드나들었고 이로 인해 방 전체가 광장으로 변해버렸다. 시원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휴식이 안 된다. 방은 택이어야 하는데 풍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문이 이중이 되고 바깥문과 안쪽문 사이의 널찍한 공간은 아예 죽어버린다. 필요한 시설과 여유 공간이 방 밖으로 쫓겨나는 셈이다. 이런 조치는 불합리해 보인다. 알맞은 처방은 의외로 간단했다. 시설물을 지나는 공간에 몇 센티미터 정도의 높이로 턱을 만드는 것이다.
턱은 칸막이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넓게 만들었다. 약간 높은 지대를 한 걸음 밟는 정도였다. 이로써 도로는 차단되었고 방은 아늑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문제가 해결된 셈이다. 이제 방은 깊은 맛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다. 살림살이는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조명을 갖춰라. 방의 다른 조건을 보자. 이번에는 가구나 살림살이 등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방을 창고처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필요 없는 물품이 너무 많다. 방 안의 물건들은 꼭 당장 아주 많이 필요한 경우에만 있어야 한다. 의미 없는 물건은 빨리 치워버려야 운명이 좋다. 방에 임계량 이상의 물건이 있으면 뇌산 소가가 되는 바 옹졸한 운명이 된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벽면을 따라 질서 있게 각이지게 배치해야 한다. 방에 곡선이 많으면 좋지 않다. 질이 멸렬해서도 안 된다. 선이 분명하고 반듯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라는 주역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다. 방은 땅이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방은 출입문과 창문이 적을수록 좋다. 방은 어디까지나 휴식처여야 한다. 관광지의 풍, 즉 소통이 많은 방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벽은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장식을 해야 한다. 그림이든 붓글씨든 사진이든 무엇이든 좋다. 벽지는 권위 있어 보이는 것일수록 좋다. 벽을 잘 꾸며 놓으면 그 자체로 방을 지키는 청룡백호가 될 수 있다. 벽의 역할은 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방의 소음은 일종의 병으로 보면 된다. 기찻길 옆의 터는 좋은 운명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다. 고요함은 영혼의 약이다. 도인들이 깊은 산중을 찾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방은 약간 밝은 것이 좋고 조명기구가 아름다우면 더 좋다. 여러 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면 아주 편리하다. 상황에 따라 밝기를 즉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의 밝기는 뜻이 깊다. 조명은 약간의 차이로도 영혼의 생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운명에도 큰 차이가 일어난다. 나는 40년 이상 많은 방을 봐왔는데 대부분 짐이 너무 많고 장식은 엉망이고 조명은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 이는 한탄할 일이다. 방은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데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살림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은 방의 개선이 살림 중에 가장 중요한 살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사항이 있다. 방에 의자가 많아서는 안 된다. 방에서는 가급적 방바닥에 앉아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른바 땅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의자 생활에 익숙한데 이는 풍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몸은 방의 고요를 흡수해야 하는데 의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이로써 신경과 영혼은 긴장한 상태가 된다. 방 안에 가끔 뜻깊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건 역시 아주 좋다. 이는 방의 하늘, 즉 천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음악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다. 방도 음악을 듣는다.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위대한 음악가들의 명곡에는 좋은 기운이 담겨 있다. 좋은 음악을 들은 방은 반드시 인간에게 보답한다. 이는 율려의 작용으로서 하늘의 기운과 소통하는 것이다. 방을 꾸미는 일은 예술을 넘어서 도의 영역에 접근하는 신성한 작업이다. 평소에 미안을 높이고 방의 풍수적인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실천하면 된다. 이것이 이 장의 요점이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안에 들어와서 쉬는 시간에 언제나 방의 새로운 꾸밈을 생각한다면 운명은 날로 발전할 것이다. 방은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져라 라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는 사는 곳을 새롭게 해 만물의 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방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이는 방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방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만 인간의 운명에 보답한다. 김승호의 사는 곳이 운명이다 읽어드렸습니다. 풍수를 미신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풍수라는 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건지 궁금했었는데요. 풍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사는 곳, 내가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공간을 잘 가꾸고 살피는 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